1943년 1월 17일 튀니지 새벽녘의 추위, 북아프리카의 밤 기운이 모래에 여전히 스며 있었다. 튀니스 남쪽 30km 지점에 있는 국방군 정비창에서 고장난 오펠 블리츠 트럭 2대 사이에 처진 캔버스 천막 아래로 독일인 정비병 3명이 이질적인 무언가를 둘러싸고 웅크리고 있었다. 영하의 날씨에 그들의 입김이 서렸다. 상사 에른스트 호프만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최근까지 사용된 듯 따뜻한 보닛을 쓸어내렸다. 올리브색 페인트는 긁히고 먼지가 쌓였지만 그 정체는 분명했다. 그들 앞의 차량은 정비 기록부를 가득 채운 육중한 호르히 참모차나 SDKFC 방외도 차량에 비하면 아담하고 거의 장난감 같았다. 4개의 바퀴, 개방형 상부. 이상하리만치 당당하게 왼쪽에 자리 잡은 운전대. 불필요한 패널은 없었다. 정교한 도구도 없었다. 그저 강철로 감싼 기능 그 자체였다. 그들이 노획한 것은 미군 윌리스 MB 지프였다. 호프만의 동료들, 상병 클라우스 베버와 이등병 오토 슈라이버는 천막 기둥에 매달린 등유 램프 하나가 비추는 얼굴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비병이었고 정교한 독일 공학의 세심한 전통 속에서 훈련받았으며 차량이 국가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폴란드와 프랑스를 거쳐 소련 대초원 초기의 승리감 넘치는 징역을 통해 독일 국방군의 기계화 사단들을 유지시켜왔다. 그들은 사제들이 성경을 알듯이 엔진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이 기계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다. 베버는 계기판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것도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바이엘은 억양이 차가운 공기 속에 짙게 배어나왔다. 계기판은 어디 있지? 복잡한 부분은 어디야? 독일 병사 3명과 노획한 미군 차량 간의 이 조용한 대치 순간은 단순한 기계적 호기심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전쟁의 모든 전선에서 국방군 전역에 파장을 일으킬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이 단순한 사륜 유틸리티 차량의 기하학적 구조 속에는 독일 지휘관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미국 산업 철학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고, 이는 1945년 최종 붕괴에 이르기까지 추추축국의 전쟁 기획자들을 괴롭힐 진실이었다. 지프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였다. 교리로 승화된 대량 생산이었다. 독일 차량들이 예비 부품 부족으로 고장나고 버려지는 동안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부상병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모두에게 충분한 민주주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1943년 1월 여기에 서 있는 이 세 남자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적의 차량, 호기심의 대상, 어쩌면 전리품으로만 보았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디자인의 모든 단순한 선 속에 쓰여 있는 미래, 즉 그들 자신의 미래였다.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쟁은 국방군 병력에게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1941년 2월 아프리카 군단은 유럽에서의 승리에서 갓 벗어난 승리자의 오만함을 가지고 판터 II 및 아이브 전차, 반궤도 차량, 그리고 신중하게 설계된 보급망에 자신감을 보이며 도착했다. 에르빈 롬멜은 초기 몇 달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영국군을 후퇴시키며 대담함과 전술적 탁월함으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설이 되었다. 독일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장비는 우월했다. 그들의 훈련은 우수했다. 그들의 의지는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불꽃 속에서 단련되었다. 그들은 프랑스를 휩쓸었던 것처럼 아프리카를 휩쓸 것이었다. 그러나 사막은 프랑스가 아니었다. 사막은 차량을 삼켰다. 모래는 에어 필터를 막았다. 열은 엔진 블록을 뒤틀었다. 거리는 보급선을 끊어질 때까지 늘어뜨렸다. 1942년이 되자 아프리카 군단은 출혈을 겪고 있었다. 영국군의 총알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 총알들은 더 정확하고 많아졌다. 그들은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출혈을 겪고 있었다. 지중해를 건너 영국 잠수함과 공습을 뚫고 혼란과 관료주의를 거쳐 몇 달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는 교체 부품 때문에 고장나서 수리할 수 없는 차량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교하고 자랑스러웠던 독일 공학은 병참의 악몽이 되었다. 각 판터 III 전차는 특수 부품을 필요로 했다. 각 호르히 참모차는 특정 도구를 요구했다. 각 오토바이, 각 트럭, 각 장갑차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만들거나 대체하거나 임시 방편으로 수리할 수 없는 고유한 부품들의 퍼즐이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도착했다. 1942년 11월의 횃불 작전은 추축국 지휘관들을 경악시킨 산업적 추진력으로 미군을 북아프리카에 들이닥치게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월한 전술로 온 것이 아니라 순전한 풍요로움으로 왔다. 수백 대의 전차, 수천 대의 트럭, 산더미처럼 쌓인 보급품, 그리고 어디에서나 금속 개미처럼 미군 전선을 따라 움직이는 작고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었다. 지프, 수만 대의 지프, 국방군이 보유한 오토바이보다 더 많은 지프, 어떤 나라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많아 보이는 지프. 독일 정보 장교들은 미군 병참을 설명하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수치들은 불가능해 보였다. 1941년 미국은 한 달에 약 3,000대의 군용 차량을 생산했다. 1942년에는 그 숫자가 한 달에 3조 1,000대로 치솟았다. 1943년에는 미국 공장들이 30일마다 75,00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생산하고 있었다. 윌리스 MB 지프 단일 모델, 이 하나의 디자인만으로 하루에 400대의 차량이 제조되고 있었다. 400대, 매일같이. 상사 호프만은 새벽녘 어둠 속에서 노획한 지프 주위를 돌면서 이러한 수치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무게를 느꼈다. 모든 독일 정비병이 그것을 느꼈다. 고장난 독일 차량들의 기계적 침묵 속에서 결코 오지 않는 부품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소수의 차량이라도 운행시키기 위해 고장난 트럭들을 절망적으로 부품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들은 미군 생산력의 그림자가 물리적인 힘처럼 자신들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호프만이 베버에게 손짓했다. 시동을 걸어봐. 베버는 운전석에 올라탔고 그의 부츠가 단순한 금속 바닥에 긁혔다. 실내 장식도 섬세함도 없었다. 그저 스탬프 처리된 강철과 캔버스뿐이었다. 그는 조작부를 살폈다. 운전대는 독일 차량들과는 달랐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시동 스위치, 즉 의식적인 키가 없는 단순한 토글 스위치를 찾아 눌렀다. 시동 모터가 갈리는 듯한 윙 소리와 함께 작동했다. 엔진은 단번에 시동이 걸렸다. 엔진 소리는 특별할 것 없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아마 60마력을 냈을 것이다. 국방군 기준으로 인상적일 것은 없었다. 비슷한 크기의 독일 차량들은 종종 더 많은 출력을 냈고 더 정교한 변속기를 가졌으며 기계적 문제에 더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엔진은 세 남자를 모두 놀라게 할 만큼 부드럽게 작동했다. 거의 만족스럽게 조용히 공회전하며 가끔 스로틀을 건드리는 것 외에는 운전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듯했다. 3명 중 막내인 슈라이버가 보닛에 손을 얹었다. 거의 따뜻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얼마나 오래 안 달린 거죠? 2시간. 호프만이 대답했다. 어쩌면 3시간. 매드닌 근처에서 노획했지. 그런데 바로 시동이 걸려요? 슈라이버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사막의 독일 차량들은 종종 광범위한 예열, 세심한 시동 준비, 여러 번의 시도를 필요로 했다. 추운 밤에는 엔진이 고착되고 연료 라인이 얼어붙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몇 시간만 정지해도 차량 시동을 거는 것은 도구와 욕설,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는 시련이 될 수 있었다. 이 지프는 첫 시도에 시동이 걸렸다. 베버는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더해었다.
변속기는 갈리는 소리나 저항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클러치를 놓았고 지프는 3미터 정도 앞으로 굴러간 후 그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다음 후진, 그리고 다시 전진. 그는 운전대를 돌리며 반응을 시험했다. 앞바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회전했다. 근육을 요구하는 무거운 조향도 없었다. 정교한 기어 장치도 없었다. 그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반응뿐이었다. 몰아봐, 호프만이 명령했다. 베버가 망설이는 듯 보였다. 어디로요? 막사 주변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 지프는 캔버스 천막 아래에서 나와 다가오는 새벽의 희뿌연 회색빛 속으로 굴러나왔다. 정비창은 아마도 50제곱미터 정도의 공터 주위에 고장난 차량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보닛이 열린 채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품을 기다리는 엔진을 드러낸 고장난 트럭들. 변속기가 부서진 호르히 지휘차. 다른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바퀴가 제거된 채 나무 블록 위에 놓인 장갑차. 이것이 1943년 초 국방군 정비의 현실이었다. 기계적 약속들의 무덤. 각 차량은 독일 공학의 우수성과 병참 재앙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베버는 지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몰다가 이내 속도를 높였다. 서스펜션은 거칠고 바퀴 자국이 깊게 파인 노면을 놀랍도록 능숙하게 흡수했다. 차량은 튀고 흔들렸지만 안정성을 유지했다. 그는 더욱 가속하여 지프를 겸손한 최고 속도까지 밀어붙였다. 좋은 도로에서는 시속 100km까지 가능하겠지만 이곳 사막의 단단한 노면에서는 훨씬 덜했다. 하지만 차량은 불평 없이, 망설임 없이 열렬하게 반응했다. 호프만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4년 동안 독일 차량들을 정비해왔다. 그는 강력한 엔진, 정교한 공학, 독일 산업력의 자부심이라는 독일 차량의 강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북아프리카의 혹독한 환경에서 무시할 수 없게 된 약점들도 알고 있었다. 독일 차량은 복잡하다. 숙련된 정비병, 특수도구, 특정 교체 부품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공학 용어로 현장 조건을 위해 과도하게 설계되었다. 이 미군 지프는 그 반대였다. 그것은 미달로 설계되었다. 의도적으로 단순화되었다. 모든 부품이 본질적인 기능으로 축소되었다. 우아함도 정교함도 없었다. 그저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인 효율성뿐이었다. 베버는 지프를 천막 아래로 다시 가져와 엔진을 껐다. 세 남자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며 모래를 구릿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멀리 어딘가에서 독일 순찰대가 야간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 BMW R775, 이 지프의 2배나 되는 무게의 웅장한 기계들, 가 좌절한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사막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분해해봐, 호프만이 마침내 말했다. 이해하고 싶어. 다음 사흘 동안 이어진 것은 국방군 정비 보고서. 본국으로 보내는 사적인 편지, 미군 차량이 독일군을 괴롭히는 기계적 고장에서 왜 면역인 듯 보이는지 이해하려던 군 정보 장교들이 기록한 대화에서 문서화될 게시였다. 호프만과 그의 팀은 독일 장인들의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지프를 분해했다. 그들은 단순함 아래 숨겨진 복잡성을 찾을 것을 기대했다. 평범한 외관에 가려진 정교한 공학을 기대했다. 다시 말해, 미군 엔지니어들이 독일 엔지니어들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찾지 못했다. 엔진은 거의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했다. 직렬 4기통, 독일 엔지니어들이 수년 전 더 효율적인 오버헤드 밸브 설계를 선호하여 버렸던 L헤드 밸브 구성. 높은 압축비도 고급 재료도 없었다. 기술 매뉴얼에서 인상적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호프만이 실린더 헤드를 제거하고 연소실을 검사할 때 그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공차는 넉넉했다.
가공은 독일 기준으로 거칠었다. 부품들은 열로 인한 약간의 뒤틀림, 스트레스로 인한 약간의 변형, 제조상의 약간의 편차가 고장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계되었다. 독일 엔진은 100분의 1mm 단위로 측정되는 정밀한 공차로 제작되었다. 이 엔진의 공차는 10분의 1 단위로 측정되었다. 그것은 조잡했다. 순수한 공학적 기준으로는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관대했다. 지저분한 상태로도 작동할 것이다. 뜨거운 상태로도 작동할 것이다. 저급 연료로도 작동할 것이다. 독일 엔진이 고착되어 멈출 때에도 작동할 것이다. 베버는 변속기에 집중했다. 그는 여러 개의 기어 세트, 동기화된 클러치, 독일 차량을 부드럽고 반응성 있게 만드는 정교한 엔지니어링을 기대했다. 대신 그는 전진 기어 3개와 후진 기어 하나를 발견했다. 동기화는 최소한이었다. 설계는 너무나 단순해서 중간 정도의 숙련된 정비공도 기본적인 도구로 재조립할 수 있었다. 특수 프레스가 필요한 밀폐형 베어링은 없었다.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는 보정, 심도 없었다. 그저 표준 볼트로 고정된 교체 가능한 부품들 뿐이었다. 이건 마치 트랙터 같군. 베버가 말했다. 모욕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농기구처럼 만들어졌어. 슈라이버는 전기 시스템을 조사했다. 독일 차량은 정교한 배선 하네스, 다중 회로, 조명 및 통신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지프는 발정이 하나, 배터리 하나, 그리고 어린아이도 경로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배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숨겨진 회로는 없었다. 신비로운 연결도 없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접근 가능하며 명백했다. 하지만 호프만을 가장 깊이 동요시킨 사실은 그가 프레임과 차체를 검사했을 때 드러났다. 독일 차량은 견고한 셰시, 즉 특정 하중 계산에 따라 설계된 정밀하게 공학 처리된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지프의 프레임은 유연했다. 스트레스 아래에서 뒤틀리고 구부러졌다. 이것은 약점이어야 했다. 독일 공학 교리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호프만이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그는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프레임은 견고한 구조를 균열하게 만들 충격을 흡수했다. 차체 패널은 단순한 볼트로 고정된 평평하게 스탬프된 강철이었다. 복합 곡선은 없었다. 용접된 조립품도 없었다. 모든 패널은 전문적인 훈련 없이도 몇 분 안에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3명의 정비공이 분해된 지프 옆에 앉아 배급 식량, 딱딱한 빵, 통조림 정어리, 사막의 추위를 전혀 녹이지 못하는 쓴 커피를 먹고 있을 때 슈라이버가 그들 모두가 피하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미군이 이런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지? 호프만은 노획된 첩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숫자를 알고 있었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보였다. 수만 대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 지금쯤이면 수십만 대일 겁니다. 수십만 대라고요? 베버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웠다. 한 가지 모델이요? 네, 이 한 가지 모델이요. 그들은 다른 것도 생산합니다. 트럭, 앰뷸런스, 모두 상호 교환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고 모두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죠. 세 남자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그들 주위로 차량 정비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고장난 차량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며 그들의 의식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다. 아프리카 군단 전체에는 아마 수백 대의 작동 가능한 트럭이 있을 뿐이었다. 아마 50대의 작전 가능한 장갑차가 있을 것이다. 모든 손실은 재앙적이었다. 왜냐하면 교체품이 느리게 아니면 전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군들은 전투에서 차량을 잃으면 그냥 더 많은 차를 몰고 왔다. 그들은 손상된 지프를 버렸다. 회수가 교체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다. 그들은 차량이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다가 옆으로 밀어놓고 끝없는 생산 흐름에서 새 차량을 징발했다. 이것은 독일 병사들이 전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배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1939년부터 봉쇄되고 폭격당하고 배급을 받은 국가에서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독일의 효율성은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공학은 지속되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판저 전차는 야금술과 디자인의 걸작이었다. 모든 호루히 지휘차는 자동차 우수성의 증거였다. 하지만 걸작은 장인을 필요로 한다. 탁월함은 인프라를 요구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걸작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백만 대의 그럭저럭 괜찮은 것들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호프만은 지프를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6시간이 걸렸다. 완전한 분해와 재조립치고는 놀랍도록 빨랐다. 그는 특수 도구가 필요 없었다. 정교한 기술 매뉴얼을 참조할 필요도 없었다. 디자인이 너무나 간단해서 차량은 사실상 스스로 조립되는 것 같았다. 그가 작업을 마치고 엔진을 시동 걸어 즉시 걸리는 소리를 듣고 그 인상적이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리듬으로 웅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운전석에 앉아 절망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는 독일 공학의 우월성이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으며 경력을 보냈다. 정밀함과 품질이 양을 압도할 것이라고. 제3제국의 공장과 아우토반을 건설한 그 정교한 장인 정신이 세계를 정복할 기계를 만들 것이라고. 그러나 이 거친 미국 차량, 이 세련되지 않은 스탬프 부품과 단순한 메커니즘의 집합체, 그 어떤 괜찮은 독일 엔지니어라도 자신들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거부할 이 지프는 독일이 생산하는 웅장한 차량보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 더 잘 작동했다. 이것은 우월한 공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월한 철학이었다. 1943년 초에 독일 국방군 정비 보고서에는 노획된 미국 차량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펠트베벨 호프만의 경험은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그리고 미국의 무기 대여법 차량이 소련군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한 동부 전선 전역에서 독일 병사들은 똑같이 당혹스러운 현실에 직면했다. 미국 차량은 순수 공학의 모든 척도에서 기계적으로 열등했다. 출력이 약하고 정교함이 덜하고 우아함도 덜했다. 하지만 독일 차량이 고장 시 났을 때도 작동했다. 손상된 부품으로도 달렸다. 임시방편의 수리로도 달렸다. 최소한의 정비로도 달렸다. 그들은 완벽함이 아니라 대량 생산과 전장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달렸다. 1943년 3월 튀니지에서 독일 국방군 수송장교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 놀라운 솔직함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적군의 차량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공학 철학을 보여준다. 우리가 정밀함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추구하는 반면 그들은 단순화를 통해 적절한 성능을 추구한다. 장기적인 야전 작전에서 그들의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우리 차량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그들의 차량은 두 가지 모두에서 충분하다. 1983년 말 동부 전선에서 미국이 공급한 소련 트럭 호송대를 마주친 후 SS 기갑사단에서 작성된 또 다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소련군은 이제 미국 스튜드베이커 트럭을 대량으로 운용한다. 이 차량들은 정교함은 부족하지만 비범한 신뢰성을 보여준다. 우리 트럭보다 유지보수가 덜 필요하며 우리 차량을 무력화시킬 조건에서도 계속 작동한다. 소련군은 이들을 스튜더라고 부르며 애정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대한다. 우리 병사들은 적이 우리보다 더 나은 수송 수단을 받는 것에 좌절감을 표한다. 이 보고서들은 선전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전쟁이 왜 이길 수 없게 되는지 이해하려는 전문 군인들이 작성한 내부 평가였다. 해답은 순전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다. 산업적이었다. 철학적이었다. 미국인들은 독일 교리가 열등하다고 여겼던 공학 형태, 단순화된 디자인의 대량 생산을 수용했고 총력전에서 무제한적인 수량의 적절한 차량이 제한된 수량의 완벽한 차량을 이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프는 상징이 되었다. 전투에서 지프를 접한 독일 병사들은 그것들을 존중하게 되었다. 1984년의 첩보 사진들은 독일 국방군 부대들이 가능한 한 노획한 지프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차량을 버리고 미국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독일 병사들이 갑자기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절박한 실용주의적 행위였다. 지프는 작동했다. 러시아의 겨울에도 시동이 걸렸다. 이탈리아 산악도로를 올랐다. 프랑스 강을 건넜다. 부상병들을 의무대로 실어 날랐다. 포를 견인했다. 기관총을 장착했다. 지휘관들을 수송했다. 구급차, 정찰 차량, 통신 플랫폼, 이동식 지휘소 역할을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냈고 불평 없이, 정교한 정비 없이, 독일 차량이 요구하는 정교한 지원, 인프라 없이 그것을 해냈다. 호프만의 노획 지프 경험은 나흘째 끝났다. 정비시설을 점검하던 독일 국방군 대령이 차량 정비창에 멈춰 서서 올리브색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호프만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다. 펠트베벨은 자신이 발견한 것, 단순함, 내구성, 쉬운 정비를 설명했다. 대령은 이전에 비슷한 보고서를 들은 적이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복제할 수 있겠나? 대령이 물었다. 호프만은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안 됩니다, 대령님. 왜 안 되나? 설계를 복제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 생산 철학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장들은 복잡한 부품의 정밀 제조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단순한 부품의 신속한 생산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량을 충분한 수량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산업 인프라를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참을 이해하는 직업 군인이었다. 그는 호프만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독일은 단순히 지프를 제조하기로 결정할 수 없었다. 지프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량 생산, 표준화, 그리고 상호 교환성을 우선시하는 산업 시스템의 산물이었다. 미국 공장들은 1950년대 헨리 포드의 혁신 이후 정제된 조립 라인 기술을 사용했다. 그들은 특수 도구를 가지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반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부품을 너무나 방대한 양으로 생산하여 정밀한 사양에 맞춰 가공하는 대신 대량의 배치에서 부품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공차가 불필요해졌다. 독일의 산업 모델은 달랐다. 그것은 숙련된 장인 정신, 공학적 탁월함,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우선시했다. 독일 노동자들은 고도로 훈련받았다. 독일 공장들은 정교한 기계를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했다. 독일 군사 조달은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은 독일의 적들이 준비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초기 전쟁 연도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에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대령은 잠시 더 지프를 살펴본 후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유지보수하게. 그가 명령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해라. 우리에게는 작동 가능한 모든 차량이 필요하다. 호프만은 경례했다. 대령은 걸어갔고 펠트베벨은 북아프리카의 태양이 전고를 향해 떠오르는 동안 미국 지프 옆에 홀로 서 있었다. 6개월 후 아프리카 군단은 항복할 것이었다. 2년 후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프랑스 해방을 시작할 것이었다. 3년도 차에 되지 않아 소련군은 라이히스타그 위에 깃발을 올릴 것이었다. 전쟁은 독일 병사들이 용기가 부족해서나, 독일 전차들이 화력이 부족해서나, 독일 지휘관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일이 대량 생산을 지배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인 국가들의 산업 생산량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날 것이었다. 지프는 독일 계획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미국 이념의 심오한 무언가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대량 생산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현된 민주적 원칙이었다. 헨리 포드는 단순히 조립 라인 제조를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고 엘리트만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 대중을 위한 풍요가 가능한 비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철학은 군사 생산에도 확장되었다. 미국 군사 교리는 병사들이 소중하고 그들의 생명이 신뢰할 수 있는 수송 수단과 충분한 보급품을 제공할 만큼 중요하다고 가정했다. 지프는 대량 생산할 만큼 저렴하고 징집된 정비공도 정비할 만큼 단순하며 생명을 구할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었다. 반면에 독일의 군사 철학은 귀족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장교는 프로이센 귀족이었고 사병은 소모품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독일의 차량 역시 이러한 계층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자망 장교용 승용차는 우아하고 강력했습니다. 일반 병사들을 위한 트럭은 기본적인 수준이었고 종종 부족했습니다. 모든 보병 부대가 수십 대의 경량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지나치게 민주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알고 보니 귀족주의가 따라올 수 없는 군사적 활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1943년 봄 내내 지프를 몰았습니다. 그는 부상병들을 야전 병원으로 수송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는 마차 구급차나 부족한 독일 차량을 기다리다 죽었을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긴급하게 필요한 부품들을 전방진지로 전달하여 독일 장갑차들이 몇 주 더 기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포격 아래 있는 진지를 대피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지프는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노획한 미군 휘발유로, 다음엔 질 낮은 이탈리아 연료로, 그 다음엔 절박한 임시방편으로 디젤과 휘발유를 섞어 달렸습니다.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며 모래폭풍과 비 속을 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1943년 4월 영국군 포탄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주행 기록계에는 8,000km가 쌓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호프만과 그의 대원들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달 동안 호프만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 군사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이 편지들은 평범한 독일 국방군 병사들이 미국의 산업력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1943년 2월 15일자 편지에서 호프만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군 차량, 지프라고 불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멋지게 달립니다. 이렇게 많은 기계를 만들려면 어떤 공장들이 존재해야 하는지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공장들도 훌륭하지만 충분히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제한된 수의 완벽한 물건 대신 무한한 수의 적절한 물건을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잘못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완벽함이 잘못된 목표였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문, 즉 독일의 공학적 교리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국방군 전체에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편지와 일기에 비슷한 관찰 내용을 썼습니다. 정보장교들은 이를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위 지휘관들도 미국의 물량 우위가 단지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이탈리아에서 독일군을 지휘했던 알베르트 캐셀링 원수는 전쟁 후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산업 생산은 단순히 우리보다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훈련으로도 병사들이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무기와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숙련된 조작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조작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소모전에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우월했습니다. 이춘만입니다. 북아프리카와 후에 동부 전선에서 싸웠던 기갑대장 프리드리히 폰 멜렌티는 전후 분석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군 장비는 종종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조잡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양으로 존재했습니다. 파괴된 미군 전차는
며칠 안에 교체되었습니다. 파괴된 독일 전차는 전혀 교체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군 트럭은 무한정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트럭은 귀하고 희소했습니다. 이러한 물량 격차가 궁극적으로 어떤 전투나 작전보다도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자신도 1942년 7월 아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적의 물량 우위는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차 10대를 파괴하면 20대가 더 나타납니다. 우리의 장비가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양이 우리의 품질 우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정들은 패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직업 군인들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최초의 진정한 산업전쟁이었고 승리가 주로 전술적 탁월함이나 전략적 천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능력, 보급 물류, 자원 동원에 달려있던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독일은 다른 종류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됐습니다. 짧은 전쟁, 기동전과 결정적인 전투, 우수한 장비와 훈련이 빠른 승리를 가져올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산업적이고 장기화되었을 때, 무기 경쟁이 아닌 생산 경쟁이 되었을 때, 독일은 철학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프가 독일의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단일 무기나 차량도 전쟁을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프는 연합군의 승리를 보장한 원칙들, 즉 대량 생산, 산업적 풍요, 자원에 대한 민주적 접근, 그리고 완벽함과 명성보다 적절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공학 철학을 상징했습니다. 1945년까지 미국은 64만 대 이상의 윌리스 MB 지프를 생산했습니다. 변형 모델도 아니고 다른 모델도 아닌 단일 디자인의 64만 대였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전쟁 기간 내내 모든 종류의 차량을 합쳐 약 35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생산 능력의 격차는 너무나 엄청나서 산업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한 병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에른스트 호프만 상사는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34세의 나이로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사망했는데 그가 노획한 지프가 상징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산업적 화력에 의해 죽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공장에서 수천 개씩 찍어내어 대량 생산된 미군 포탄, 더 많은 포탄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부족함은 걱정거리가 아니며 풍요로움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병사들이 발사한 포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의 죽음 3일 전에 쓰인 그의 마지막 고향 편지에는 돌이켜보면 독일의 산업적 오판의 비극을 담고 있는 듯한 한 문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동안 차량을 정비했습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차량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차량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오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공학적 탁월함을 과시하며 독일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작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품질을 숭배하고 그들은 양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전쟁의 산수에서 그들의 더하기는 우리의 완벽함을 물리칩니다. 노획한 미군 지프를 마주한 3명의 국방군 정비병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공학을 통해 표현된 이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차량은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경사장갑과 강력한 75mm 포를 가진 판터 전차는 기술적 우수성과 전술적 탁월함에 대한 독일의 신념을 대표했습니다. 장갑과 화력 면에서는 열등했지만 판터보다 10대 이상 많은 수량으로 생산된 셔먼 전차는 산업 능력과 물량의 풍부함에 대한 미국의 신념을 대표했습니다. 지프는 다른 어떤 차량보다도 전쟁에 적용된 민주주의 원칙을 대표했습니다. 즉, 모든 병사가 적절한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단순함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 신뢰성이 정교함보다 중요하다는 믿음, 그리고 풍요로움이 엘리트들 사이에 집중되기보다는 널리 분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지프를 성능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우수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차량이 고장났을 때 작동했고 그들의 차량이 없었을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따라잡을 수 없었고 아마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전쟁과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대변했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이 전쟁의 산업적 측면을 분석하면서 지프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변혁을 통한 미국의 승리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프를 생산했던 바로 그 조립 라인에서 트럭, 전차, 항공기, 선박, 무기,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추축국 병력을 압도했던 보급품들도 생산되었습니다. 지프를 단순하고 신뢰성 있게 만든 동일한 철학이 미군의 병참을 기능적으로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은 연료, 탄약, 식량, 의료품, 그리고 교체 부품이 자신들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유럽 전역을 징역했습니다. 독일군은 자신들이 잃은 것을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후퇴했습니다. 1943년 1월에 노획한 지프를 분해했던 3명의 독일 정비병들은 단순한 차량 이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및 이념적 원칙이 세계 질서를 재편할 미래, 대량 생산과 자원에 대한 민주적 접근이 20세기 후반의 결정적인 특징이 될 미래, 무한한 양으로 충분히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부족한 수량으로 완벽한 것을 만드는 국가를 지배할 미래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서에 담긴 조용한 정직함 속에서, 고향으로 보낸 편지들의 불편한 인정 속에서, 그리고 노획한 미군 차량을 존중하며 정비하고 운전했던 방식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공학적 탁월함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미국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들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즉, 어떤 적수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보급하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산업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프는 바퀴 달린 민주주의였습니다. 그것은 기동성 있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충분한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원칙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산을 오를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에 맞서 올리브색 강철과 단순한 기계 장치로 구현된 그 산업 철학에 맞서 국방군의 프로이센 전통과 공학적 완벽주의는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무한한 양의 적절함이 제한된 공급의 완벽함을 물리쳤습니다. 정비병들은 그것을 알았고 병사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프는 계속 달렸습니다.